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의 카더라식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성 음해는 도를 넘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강선우, 이진숙, 권오울, 조현, 정동영 등 장관 후보자 5명을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살펴본 뒤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검증을 이미 통과한 분들이지만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0여 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주요 관심 인물로 거론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공무원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위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여가부 강선우, 통일부 정동영, 과기부 백영훈, 해수부 전재수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여야 간 걸친 설전 속에서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사과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국민의힘의 이야기부터 듣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선 후보자 청문회는 두 가지는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없어야 될 것 두 가지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영혼 없는 사과로 오늘 하루만 모면하고 보겠다는 강선 후보자의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 그 정신을 무색해하는 민주당의 강선 후보자에 대한 엄호, 그리고 그 엄호를 위한 침대 축구가 있었죠. 그 오전에 노트북 앞에 붙인 그 피켓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 10시에 시작됐어야 될 청문회가 11시가 넘어서야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시작될 정도로 그렇게 여당 의원들의 침대 축구가 돋보였던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은 일단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 강선우 후보자의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 증인이 지금 채택되지 않아서 오늘 못 나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반성, 그리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앞서 강선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피해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크로스체크가 된 끝에 지금 보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이 전직 보좌진들을 고소 또는 고발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안 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또 안 하겠다는 답은 안 해요, 확실하게. 오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고, 사실 오늘 그 한 종합편성 채널이 오전에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강선 후보자 본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췌해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 2명으로 파악, 2명 모두 법적 조치, 이렇게 강선 후보자가 직접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이 됐는데, 자, 이것은 매우 나쁜 형태의 보복이자 2차 가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을 엄호하려고 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보좌직원이 보좌 직원한테 갑질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 한 12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갑질하는 것도 봤고 체험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떤 직원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대우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구나, 그런 일도 있고, 또 이게 의원실에 소수의 어떤 인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겹치기도 하고
또 알력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갑질이 그러면 정말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상한 점은 일단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집에 뭐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보좌 직원한테 그런 그 만약에 뭐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든가 변기를 뭐 고치라고 했다든가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저도 뭐 집에 비대 있는데요. 그건 뭐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것을 무슨 직원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을지로위원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을지로위원회는요. 중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지키는 데예요. 그러니까 민생 실천입니다. 물론 사회의 을들, 약자를 지키는 역할도 하는 거지만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가 어쨌든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어쨌든 좀 내부적으로 좀 이 보좌 직원을 또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어떤 전직 보좌 직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서관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난 강선우 의원하고 일한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좀 거침이 없는 어떤 시민 활동 이런 식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꼭 A라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가 들을 수 있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또 서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른 어떤 피해받은 보좌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다른 의원실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 보좌 직원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그분의 향후에 취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지금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몇몇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실수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전 무엇보다도 그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미래가 또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그 후보자를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물어볼 거 다 물어보시고 또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거침없이 질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야당의 질의와 후보자의 어떤 답변을 듣고 저는 판단하고 만약에 그 답변이 좀 국민들 보시기에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꼭 이렇게 지켜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청문회를 보고 뭐 낙마할 수도 시킬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청문회에서도 합리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노트북 앞에 피켓을 붙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건 뭐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정해가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당, 야당 사실 뭐 네가 먼저 시작했네, 내가 먼저 시작했네,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뭐 본회의장에서도 해왔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전 야당에서는 또 일종의 피켓시가 그동안 본인들의 어떤 야당으로서의 어떤 견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하기 전에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좀 철수합시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수 야당이 오죽하면 그걸 노트북 앞에 붙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의 이 갑질 문제는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걸 엄호하려고 만드는 여당도 그렇고 도무지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켓으로나마 국민들께 아주 절박하게 알리고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문제 삼기로 치면은 과거에 민주당은 얼마나 상임위하면서 또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앞에다가 피켓 많이 붙였습니까? 오늘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강선 후보자가 과거에 앞에 피켓 붙여놓고 상임위에서 말하던 사진도 공개를 하고 하던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을 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중앙일보 5면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죠. 조금 전에 강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바닥서 일 못하게 하겠다고 해. 강선우 취업방해 논란 이건데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실의 전직 보좌진의
증언과 그다음에 또 한지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특정 인원을 콕 집어서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를 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면서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결국에는 주변 인물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이런 것이 지금 전직 보좌진의 생생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곳에 지원을 해도 미리 연락을 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그런 심층 인터뷰를 이 청문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길이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그 취업방해는 근로기준법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런 사람이 과연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질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앞길을 막는 것까지 해도 아무런 공직 적격성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경험에 비춰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일 오래 했거든요. 저 29살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실을 옮기잖아요. 혹은 의원실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이 이 사람의 이력서에 적혀 있는 이 전에 의원실, 전에 의원실 다 전화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일종의 암호가 있습니다. 뭐 강성필 씨 일 잘합니까? 물어보면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 못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반대로 일 잘합니다 라고 하면 뭐 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성필 씨 일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취업을 방해한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국회에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강선우 후보자에게 지금 딱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종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취업을 방해했다는 것도 상당히 모호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전직 일을 하셨던 분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내용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인사청문회 많이 해보니까 이런 폭로성인 증인을 좀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후보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협조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많은 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후보자들한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인수위가 이번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어쨌든 질문하실 건 질문하시되 질문에 끝나고 나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정 안 되겠다 하면 또 반대하시는 거지만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협조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5년 동안 46명의 보좌진을 면직하고 28명을 갈아치우고 매우 구체적인 갑질에 관한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진술 이런 것들이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인사 기준이 낮아졌고 도대체 검증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외에도 166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인턴 보좌진까지 합하면은 9명의 보좌진이 있죠. 그러면은 1,49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선우 후보를 두둔하고 엄호하시는 것은 그 1,494명의 민주당 국회 보좌진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갑질을 견디고 참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AI 전문가긴 한데 이제 군복무 문제, 재산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연구 요원 이 복무의 핵심은 연구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 탈레스라는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복무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연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것이고 또 이제 그 전문 연구 요원 법에도 보면 일과의 시간에는 본인이 학위를 딸 수도 있고 또 보고를 통해 가지고 해외 연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전자 AI 분야에서 또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AI 신호 처리라든지
디지털 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특허라든지 어떤 기술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이득을 안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는 회사 측에서도 우선 이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는 뭐 손해 보거나 나쁜 일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 있습니다. 예. 백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요, 인사청문회 제도의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그 총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20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사상 처음으로 증인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저희 야당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치러지고 있는 백영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백영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본인의 말만 듣고 넘길 거면 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서 그런 인사청문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공직에 처음 데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선거를 통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받았다고 저는 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물어볼 게 많아요. 재산, 뭐 병역, 그다음에 이해충돌 가능성. 예를 들면은 LG AI 연구원 출신인데 과기정통부는 LG U+도 관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이해충돌 없이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SK텔레콤 출신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면은 지금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서 과연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 것인가? 우리 의문 제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의문이 드는 것인데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이런 청문회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영훈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백영훈 후보자가 기업에 있다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판검사 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로펌 갔다가 다시 법무부 들어오면 그것은 뭐 이해충돌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위 공직자 정도가 되면 본인이 하는 정책이라든가 행위에 있어서 견제를 받아야죠. 그리고 고위 공직자는 그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벌써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건 너무하고 만약에 또 이런 경력이 없잖아요. 그럼 또 전문성이 없다고 또 지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제가 합리적으로 이 정도 지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뭐 기업에 있었던 걸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근데 과거가 아니고요. 이 백영훈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LG AI 연구원에 바로 사표를 안 내고 일주일 동안 정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도 지금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장관이 되면 누가 뭘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정동영 후보자도 있습니다. 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입니다. 위장 전입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일단은 뭐 위장 전입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농지 취득에 특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태양광 사업은 이해 충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또 먼저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해충돌 소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해충돌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직은 어떤 경우에도 사유화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관이 되기 전에 다른 공직, 즉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법안을 발의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했으면은 그것만한 이해충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공직을 사유화한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도 공직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일 거예요. 그런데 자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하나가 그 태양광 회사가 사실상 가족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2020년에 총선 낙선한 뒤에 호구지책,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신고한 재산이 22억입니다. 재산이 20억이 넘는데 태양광 업체를 안 하면은 생계 수단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업 목적이 신재생 에너지 컨설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잘라서 영농형 태양광은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도 안 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굉장히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 부대변인께서 이제 도덕성 말고 전문성도 검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정동영 후보자는 실패한 햇볕 정책의 장본인이잖아요. 2005년에 한번 통일부 장관 할 때 당시에 이제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은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었는데
건데 그로부터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대포동 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년 10월 9일 되는 급기야 1차 핵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장본인이 정동영 후보입니다. 그러면은 20년 전의 정책적 실패만으로도 통일부 장관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분인데 이렇게 이해충돌 소지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장관이 된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실패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실패한 햇볕 정책이라는 근거로 뭐 비핵화가 안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보수 정부에서는 강경책 써가지고 비핵화 됐습니까? 비핵화 되기는커녕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비상계엄의 계엄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했다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이해 충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영농형 태양광 이거 영농형 태양광 발전법하고 지금 이제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태양광 발전 사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농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농사 짓는 땅에다가 농지에다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고 중고 같은 경우는 이 토지라든지 그냥 건물에다가 태양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없어서 저는 이것을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정동영 후보자는 거의 저희 지금 민주당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한 명의 후보자는 전재수 후보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지역에 이 농해 수의 활동도 하면서 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있을 선거를 또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얘기 먼저 듣고 이번에는 반대로 또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재수 후보자가 어쨌든 농해 수의 활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을 때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할 때도 국토의 전문가와 교통의 전문가를 동시에 찾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농해 수위에서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농해에 있어서는 전재수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산 출신은 바다 없는 정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전재수 후보자가 부산 출신 정치인이고 유일하게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수부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 어떤 입안 자체를 전재수 후보자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 차관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재수 후보자 청문회도 지금 증인이 없습니다. 참고인만 한 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자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3선인데 그동안에 해온 상임위가 20대 때 문체위 정무위, 21대 때 또 정무위 문체위, 그리고 22대 때는 문체위하고 산자위를 하셨어요. 농해수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겸임 상임위로는 20대 때 윤리특위 예결위, 21대 때 운영위 예결위, 22대 때 정개특위.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해수위 경험이 없는데 뜬금없이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이 해수부 장관으로 적임자인가? 이것은 전재수 후보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부산 이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이 부처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일 때 그 판단에 기해서 이루어졌어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후보자가 본인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부산시장 선거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확언하라고 하니까 그건 말을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입안돼서
사실상 본인의 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특히나 정부의 중앙부처는 한 번 특정한 지역으로 옮기면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지적마저 여당이 정치 공세라고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걸 되게 환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해수부가 부산 가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것을 뭐 전재수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치인이 그래요. 원래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당선이 돼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야지 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전재수 후보자가 나중에 뭐 부산시장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재수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출마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 지역구가 그 부산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재수 의원 혼자인데 부산시장 돼버리면 그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전재수 후보자가 나중에 부산시장을 출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수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가게 되면 부산 시민들이 기뻐하시고 그동안 오랜 수고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하는 것이 과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제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의 어떤 공식적인 당론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이런 정치적 동기를 갖고 특히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농림부는 호남에서 유력 정치인이 나오면 전라북도로 가고 거기 쌀이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도로 가고 그런 식으로 국가 운영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갈 때는 거기에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논리와 경험적인 데이터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5명 정도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제 청문회를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것인가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낸 후보자들이 다 인사청문회 통과해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한 방 두 방 막 터뜨려가지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으면 저희가 어떻게 뭐 계속 뭐 강행하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29번의 그 채택안 없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또 그때 저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이고 저희도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그런 후보들은 또 낙마되는 것이고 또 그 다른 더 좋은 후보자를 또 잘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만약에 후보자들이 낙마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 저는 그 해가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또 뭐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거기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가 또 인정을 하고 겸허하게 또 철회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또 국민들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이유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정치적인 공세와 흠집 내기에 우리가 낙마를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요.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대통령 본인과 겹쳐 보일 때는 그 후보자들은 반드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정권에 도움이 됩니다. 자, 강선 후보자. 지금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단식을 할 적에 15일째 강선 후보자가 가서 누워있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 수백만 명이 지금 보셨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강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불을 덮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 후보자의 갑질을 덮어줬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본인에 대한 논란과도 대단히 겹쳐 보여요.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지금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어떤 걸 폭로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 그리고 그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적 심부름과 수발을 해야 했었는가 아주 자세하게 폭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태들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이 국민들께 겹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명 처리해야지만 정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미 19년 전부터 논문 표절은 교육부 장관에게는 적어도 결격 사유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기준으로 확립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명 처리하지 않고 임명 강행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당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 자랑스럽게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2014년 1월에 본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니까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 나중에 가천대는 표절은 아니고 다만 연구윤리상 인용이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논문 표절 논란이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다 이런 국민적 비판을 또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명의 후보자는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지명 처리를 하시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방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드라이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뭐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하고 있는데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 영부인이 과거에 법화를 어쨌느니 표절이 어쨌느니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국민의힘은 역시 할 말이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 가관인 거는 그러면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본인 단식했을 때 입을 덮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시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입을 덮어줬다고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 걸 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보좌 직원을 28명을 바꿨네, 아니면 뭐 그 쓰레기를 버려고 시켰네,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고를 때 입을 덮어준 사람을 고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게 절대로 도움 안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 후보자가 본인에게 입을 덮어줬다고 지명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적으로 그런 비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불 이야기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게 민심의 중앙값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때는요. 임명권자는 절대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에게는 누구나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강선 후보자가 아무리 보좌진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잘했을 겁니다. 동료 국회의원인 허정식 의원에게도 잘했겠죠. 그런데 사람의 본질적인 품성은 자기보다 약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국회 청소노동자를 만났죠. 저는 그런 모습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강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 그런 좋은 모습들은 모두 다 국민들께 무색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싶으면 잘 새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의 이유, 또 앞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청문회 전국의 흘러감에 따라서 이 상승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주 하셨던 말이지만 야당은 여당이 못해야 반사이익 얻는 거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야 정말 오랜만에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부동산, 주가, 물가를 잘 잡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서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상당히 기분이 많이 좋잖아요. 또 부동산도 지금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토호제 허가해가지고 조금 주춤할 뻔해가지고 집값 폭등할 뻔했는데 또 이거 일순간에 잘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줄 아는구나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그거 아니에요. 뭐 갤럽에서도 여론조사를 8년 동안 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경기는 좋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52%가 내년도 경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를 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의 정부와의 차이,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교 같은 경우도 지금 눈앞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잘 하면은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치거든요. 이 정치는 야당과의 협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도 좀 만나고 얘기도 귀 기울여 듣고 이런 것을 저는 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번에 인사청문회만 좀 잘 넘기면 네.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는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는 못 되죠.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부터가 굉장히 전례 없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변화하고 쇄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되찾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책임져야 할 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그것을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에서도요. 투수가 계속 홈런을 맞고 점수를 내주면 한 석점, 넉 점 차이가 날 때까지는 그래도 관중들이 아 감독이 올라와서 투수를 바꾸겠지 이러면서 봅니다. 그런데 계속 투수도 안 바꾸고 대타도 쓰지 않고 타자는 나와서 선풍기 스윙하고 투수는 나와서 계속 홈런 맞고 몸에 맞는 볼 던지고 이러면은 관중들이 끝까지 안 보고 집에 가버리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만 해도요.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노선을 걸어오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분 중에 대표격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이 배임이나 직무유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강제적인 후보 교체 시도를 합리화하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밤중에 밀실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고 전례도 없는 것이었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접수를 받는 전대미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ARS 투표로 그걸 막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정말 교체가 됐다면은 지금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뻔했습니다. 이거 합리화하실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대선을 방해했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반복했다. 이렇게 화살을 돌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에서 2등을 하고도 근소하게 경선 2등한 역대 보수정당 계열의 그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가 너무 섣불렀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또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때 그렇게 해야 변화와 쇄신이 시작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즉, 이 민주당과 정당 지지도까지 함께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락해서 24.3%, 일부 뭐 여론조사에서는 19%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낮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내부에서 이제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떨어뜨리는 이유였는데 뭐 민주당에서 보는 민주당의 상승 이유와
또 국민의힘의 하락 이유 함께 듣겠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의 상승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동반 상승하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또 이제 TK,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으로 했다가 또 실패하고 나서 윤희숙 전 의원으로 또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혁신위를 끌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혁신위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시간도 짧고 또 이걸 간철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빨리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꾸려가지고 이번에 또 룰도 뭐 제가 정확히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 또 여론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하고 당원의 어떤 비율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런 혁신 당대표를 빨리 뽑고 그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쇄신안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각 특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지났지만 3시 30분까지 구인 절차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까지는 안 된 것 같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퇴임을 해도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속까지 된 마당에 수사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응하는 것이 책무이자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강제 구인을 하려는 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1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을 때도 공수처가 1월 20일, 21일, 22일 3일 연속 강제 구인 및 방문조사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두 무산이 됐죠. 물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고 그래서 경호상 더 민감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극구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일 때 그런 강제 구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나온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조사가 실효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수사의 효율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다음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꾸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오늘은 법정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등등을 가지고 노이즈가 발생하고 우리 공론장이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게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절차에 정상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신경 쓰시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 조치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오후 4시까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금 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 구인 절차가 불발된 가운데 특검은 후속 대응 방안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3시 30분까지인데 4시가 되도록 응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뭐 또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강제 구인이 가능한데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검팀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거부할 거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한 것이고 뭐 어떤 법률가는 저한테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체포영장 다시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이제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발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최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마치고 법원 나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쪽 주머니에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뻔히 다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실 걸 아는 분이 주머니에 손 꽂고 계시다는 건 이거 어떤 시그널이겠습니까? 나 지금의 상황이 매우 못마땅해라는 어떤 부정의 표시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요. 본인하고 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영 전 반척 사령관도 뭐라고 했냐? 내가 사령관으로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 아래에 있는 부하들은 좀 선처를 해달라. 내가 과거에 시간을 돌리면 군복이라도 벗고 내가 지시를 따랐으면 안 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러한 지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셔야 될 발언인 거예요. 설사 마음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나 이거 비상경 선포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파면까지 된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정직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기는커녕 저는 아직도 구치소에서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본인과 또 본인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에게 저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또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일반 주요 인물들에게 일반 이적죄를 적시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를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형법상 외환죄가요. 이제 92조부터 99조까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99조가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적죄는 이제 적국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은 그런 것이 일반 이적죄가 되죠. 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만 일반 이적죄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인식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이게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북한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인 군사작전 내지는 위험한 군사작전을 시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반 이적죄로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의 입증이 쉬운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이제 판문점 그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비밀리에 접촉해서 판문점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달라.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을 외환 혐의 중에서 어떤 죄의 예비 또는 음모로조차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으로만 처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문제, 그 군사작전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이것을 법의 잣대에서 일반 이적죄의 성립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생각이 들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증거가 수집되었는지는 군사상 민감한 요소가 있어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립이 어렵다거나 혹은 쉽게 성립될 것이라거나 어느 쪽으로도 당장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요, 이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진실을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해 가지고 국지전 일으켜 가지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외환죄가 뭐 이게 성립되냐 안 되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외환죄가 아니면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다른 죄를 뭐 적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 내란이 증명 유죄로 판명나면 무기징역인데 뭐 무기징역에 플러스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기징역 플러스 5년이건 1년이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죄를 적용하는 것보다 빨리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키려고 평양에 무인기 보냈는지, 거기에 보냈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동조했는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국토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기록관 등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사실 국민적인 의문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의 조치라고 이해가 되고, 다만 어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돼서 기소에 이르기 전까지, 또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뭐 관련 인물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범죄자인 것처럼 앞서 나가서 단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사실관계는 매우 철저하게 남김없이 밝히되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조금 삼갈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에서 신청했는데 제가 듣기로 3번이나 기각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각한 판사들이 수원지법에서 이번에 중앙지법으로 영장 전담 판사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99%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유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